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내가 다녔던 회사의 실화괴담. 내가 다녔던 회사는 한국이 아닌 저 멀리 외국에 있어. 1998년에 새로운 공항이 완공되면서 회사 본사도 새 공항 근처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길 부지를 물색하면서 풍수지리사도 데리고 다녔다네. 그때 새로운 회사터를 가리키면서 풍수지리사가 그랬다는 거야. 저 터의 회사를 옮기면 적자나는 일 절대 없고 회사 사업 번창할 거라고. 관계자들은 신이 나서 당장 확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마디 더 붙이더래. 그 대신 매년 사람이 추가갈 거라고. 사실 사업이 잘 된다는 말에 그 뒷말은 잘 들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게 회사 본사는 그 동네로 이사 갔고 실제로 사업은 번창해 나갔어. 그런데 회사를 옮기고 이듬해 오클랜드에서 도박하다가 완전히 돈을 탕진해 버린 남자애가 분에 못 이겨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뭐 사고도 아닌 개인적인 일로 자살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다음에 밴쿠버 베이스에서 일하는 애가 밴쿠버 도착 후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멀리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니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어. 2001년 건강했던 회사 이사 중에 한 명인 영국인 데이비드 씨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무슨 암 말기라서 손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 정말 점잖은 분이셔서 모두들 아까워했는데 이때부터 회사 분위기가 장난 아닌 거야. 무슨 해마다 초상이 나고 있으니 말이야. 중국계 직원들의 책상에는 붉은색 부적들이 여기저기 나붙기 시작했어. 2002년 감기 몸살이 심하다고 집으로 돌아갔던 말레이시아 남직원. 알고 보니까 감기가 아닌 후두암 말기였어. 역시 손도 못 쓰고 다신 돌아오지 못하고 2달 후 사망해버렸어. 얼굴은 알던 남자애라서 회사의 영정사진과 꽃이 놓인 거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 2003년 아기를 낳고 복직한 일본 직원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생전 안 하던 사파리 투어를 했나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꼽히는 남아공에서의 사파리 투어였대. 모기에 물렸는데 그게 말라리아 모기였던 거야. 말라리아가 없는 국가였던지라 나중에 병명을 알고 보니 이미 너무 심해져 버렸고 그래서 돌같지는 아기 남기고 언니는 죽었어. 2004년 정말 빌어먹을 놈의 우리 부서 이사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다 나가고 곧 죽는다 난리였는데 나쁜 놈은 명도 길지 살아있어. 이때 회사 정문 앞에 갑자기 돌로 된 사자 석상 2개가 세워졌어. 나쁜 기운 억누른다고 매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 사람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고 중국 애들에 따르면 위쪽 사무실로 갈수록 그 안 좋은 기운이 강해진다고 해서 가끔 위층에 볼 일 있어 가보면 온통 빨간 부적이 인테리어더라고. 2005년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나랑 입사일이 일주일 차이 나던 친구가 있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잊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으로 남자 한 번 더 잡아본다고 갔는데 남자가 너무 모질게 한 거야. 이 바보가 서러운 나머지 자살했어. 미친년 4월이면 이맘때네. 그 소식 들은 게 그래서 난 4월이 싫어. 2006년 정말 또 믿어지지 않던 소식. 코미디언 뺨치게 웃기던 선배 언니가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배꼽 잡고 웃던 기억밖에 안 나. 이 언니가 한 번 일하다가 크게 다쳤었는데 아프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온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안에서만 두문불출하다가 한국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갑자기 사람이 돌아버렸던 모양이래. 공항에 체크인까지 하고 안 들어가고 자살했어. 아직도 공항에 갔다가 그쪽을 보면 그 언니가 떠올라. 그 호텔 아직 장사 잘 되더라. 난 그 호텔 절대 안 가. 제게 이 일도 4월에 일어난 일이야. 2007년 이게 최악이야. 나보다 2주일 늦게 들어온 홍콩 남자애가 있어. 정말 일도 잘하고 상냥한 성격인데 친구론 좋은데 연인으론 정말 안 좋은 스타일. 모든 여자에게 너무 친절한 만인의 연인. 그래서 꼬이는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나봐. 이 여자는 도끼를 품었지. 남자애가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와 남자의 목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도 그 집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대. 내가 들은 건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젠 퇴사했거든. 회사는 여전히 완전 번창하고 있어.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난 시련들이 많았는데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며 잘 나가고 있지. 그런데 작년에 그 동네 놀러 갔다가 지나면서 보니 돌사자가 4마리로 늘었더라.
두 번째 이야기. 내 아내와 닮았다. 눈앞이 뿌옇게 변하며 공기가 아른거렸다.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났다. 가누지 못하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양손을 내저으며 기댈 만한 곳을 찾았다. 어렸을 적 차를 타고 외갓집에 가는 도중 겪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의 이질적인 현상에 나는 바닥에 몸을 웅크리며 숨을 골랐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린 결론은 이곳은 내가 꾸고 있는 꿈속이며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꿈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도대체 내가 아침마다 먹었던 것은 무엇이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공룡은 무엇이며 내 옆에 있는 원숭이의 시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렸을 적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노는 시간마다 틈틈이 교과서를 읽고 수학 문제 몇 개를 더 풀어본 덕에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을 대학교에 입학해서 남 부럽지 않은 회사에 취직했다. 꾸준히 쌓아온 잘 다듬어진 스펙과 반대로 나의 인간관계는 물고기 몇 마리 들어있는 수족관 같았다. 유일하게 불알 친구였던 승우마저 연락이 끊겨 회사가 쉬는 휴일마다 집에 틀어박혀 게임을 했다. 그런 내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봤을 리가 없지만 작년 여름에 회사 MT로 놀러간 해수욕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당시에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녀는 꽤 청순한 이미지로 주변 남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었다. 나 역시 반한 남성 중에 한 명이었고 직장 동료의 조언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 고백에 성공했다. 그리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결혼에 골인했다. 여보, 오늘은 홍시 주스야.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그렇게 좋대. 아, 지금 회사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이것만 먹고 가. 자기 또 아침 굶잖아.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를 내게 먹였다. 언젠가 홈쇼핑에서 믹서기를 팔 때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았다. 대수롭지 않게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날 아침 사과를 갈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가 그렇게 개운하다면서 다 오빠를 위한 거야. 한때 눈독 들인 40만원대 중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할 땐 펄쩍펄쩍 뛰며 잔소리치더니 자기는 독일제 수입 믹서기를 상의도 없이 덥석 사버렸다. 나를 위한 거라나 뭐라나. 평소엔 그럭저럭 먹을만 했지만 요새 썩은 과일을 샀는지 관리를 못한 건지 맛이 점점 이상해졌다.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게 수십 번째. 셔츠 매무새를 만지며 습관처럼 주스를 마셨다. 홍시 치고는 맛이 떫었다. 떫다고? 그럼 내일은 더 맛있게 해볼게. 현관문을 나가며 믹서기를 홍보했던 시호스트의 머리채를 쥐어 뜯었다. 젠장, 그러고 보니 오늘 날씨가 영 별로다. 물방울이 몇 번 몸을 때리더니 곧 새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 신발 새로 산 건데. 재빨리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분명히 일기예보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라고 했는데 개소리였다. 차 앞 유리를 가릴 정도로 흐르는 빗물과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울려 하모니를 이루었다. 뜬금없이 울린 전화벨 소리가 합주를 깨버렸다. 예, 과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과장한테 독촉 전화가 왔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빨리 준비 안 하고 뭐하냐며 큰소리 쳤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가진 스트레스의 주범인 김 과장의 욕을 한 바가지 먹고 나니 짜증이 확 밀려왔다. 거칠게 페달을 밟고서 마을을 빠져나갔다.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회사 생활이 군대 생활 같았다.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은 고참들의 눈치를 보며 잔심부름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다. 그럼 김 과장은 상병쯤 되겠네. 아니, 진급누락한 일병 말봉인가. 쿵, 순간적인 충격에 머리가 젖혀졌다. 극도로 치솟은 흥분감에 휩싸인 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앞을 향했고 떨리는 눈으로 차에 치인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엔 사람 대신 거대한 기둥 하나가 차를 막고 있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잠시 이질감이 몰려왔다. 차도 한가운데에 웬 기둥. 황급히 차에서 내려 비를 홀딱 맞은 채 기둥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대한 생물체의 다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리케라톱스.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휴대폰으로 원격 조종을 하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두뇌는
애석하게도 저것이 6600만 년 전 멸종된 공룡이라고 말했고 정말로 책에서나 보던 공룡이 눈앞에 있었다. 그것은 포효하며 한없이 작은 나를 노려보았다. 0.1초의 판단력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다. 육식 공룡인 메갈로사우루스가 나를 쫓아왔다. 멈출 틈이 없었다. 까딱하면 죽을 순간에 숨을 고른다는 것은 사치였다. 젊은 애들도 웬만해선 따라잡지 못하는 나의 달리기는 생존에 있어서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해냈다. 집이 보일 때쯤 뒤를 돌아보니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야 할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 보였다. 매일 느꼈던 마을의 평화로움은 오히려 공포감을 내게 선물했다.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아내를 찾았다. 여보, 지금 밖에 이상한 것들이. 거실에 있는 식탁에 원숭이가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이성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부엌칼을 집어 앉아 있는 원숭이를 찔렀다. 그놈은 괴상한 울음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식탁에 있는 흰색 상자를 살펴봤다. 영어로 쓰여있는 상자 안에는 까만 열매가 들어있었다. 벨라돈나. 헛구역질을 하며 바닥에 웅크려 숨을 골랐다. 아까부터 울리는 전화벨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다. 오늘 비가 왔던가. 옷이 전혀 젖지 않았다. 집 천장이 회전목마 마냥 빙글빙글 돌고 나도 덩달아 돌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놈은 내 아내와 유난히 닮았다. 세 번째 이야기. 밀실의 살인. 어둠이 도시를 잠식한 이후로 비가 조금씩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에 퇴색하여 허공을 배회하던 바람은 빗방울과 섞여서 비가식적인 흐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교실 너머 창문으로 보이는 전경이다. 그리고 나는 시체를 보았다. 교실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는 계속 내가 지니고 있었으니 내가 몇 시간 전에 갔다 온 이후로는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다. 이 교실은 3층이다. 그러므로 창문으로 침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니, 설사 창문으로 침입했다 하더라도 흔적은 반드시 남아야 했다. 비는 1시간 전부터 계속 오고 있었고 땅은 이미 빗물을 한가득 머금었으며 비에 젖은 운동장은 이미 갯벌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더라면 진흙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시체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간신히 시체를 바라보았다. 시체를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시체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혓바닥이 죽은 뱀의 허물처럼 입에서 빠져나와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목에는 벨트줄이 감겨 있다. 누군가가 벨트로 목을 졸라 죽이고 도망쳤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지?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기억나는 사람들 중 이 교실에 침입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던가? 나는 교실로 통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학교에 현재 남아있었던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5명. 만약 범인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중에서 있을 것이다. 교실을 침입하려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열쇠를 강탈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살인을 했을 것이다. 머리를 부여잡고 골똘히 생각하던 도중 문득 내 기억의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다. 중간에 30에서 40여 분 정도가 마치 연막탄이 터져 주위가 뿌옇게 변해버린 것처럼 베일에 쌓여 있다. 아마도 그 누락된 기억의 일부를 알아내는 것이 살인자를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나는 왜 기억을 잃었지? 고민을 하니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었다. 분명 살인자는 나를 불러내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해서 기절을 시켰다. 그리고 살인자는 열쇠를 꺼내서 교실로 들어갔을 것이다. 문득 바지가 너무 헐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바지를 올렸다. 하지만 바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렸다. 나는 벨트를 조우기 위해 셔츠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나는 놀라고 말았다. 내 벨트가 없다. 범인이 살인을 하기 위해 흉기로 내 벨트를 풀어간 게 분명했다. 근데 왜 내 벨트를 이용했지? 나를 살인범으로 몰기 위해서? 범인은 나의 벨트로 목을 졸라서 살인을 한다. 내 머릿속에 순식간에 범인의 행동이 다 그려졌다. 어느새 빛발은 거세져 창살을 미친 듯이 때렸다. 하늘에서는 한 줄기 광선이 커다란 고요하며 떨어져 내렸고 섬광을 사방에 뿌렸다.
일순간 교실 내부가 플래시가 터진 것처럼 기묘하게 변했다. 나는 순간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시체가 움직였다. 분명히 자신이 처음 시체를 보았을 때에는 시체는 책상 위에 걸려 있었다. 등이 책상에 붙은 상태로 걸려 있어서 시체의 머리만 책상 바깥쪽으로 나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양손은 분명히 책상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 손이 책상 바깥으로 나와서 허공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분명 자세가 불안정해서 손이 자동으로 몸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일 테다. 분명하다. 하지만 죽으면 사후경직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분명 오해이거나 처음부터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해지자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두운 교실 안에서 시체와 함께 있는 것이다. 문득 뇌리에 한 광경이 번쩍하며 스친다. 한 학생이 비참하게 죽어간다. 벨트에 목이 졸리면서도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아우성을 친다. 하지만 살인자는 잔인하게 손에 힘을 주어 벨트를 당긴다. 살인자의 입에 비릿한 미소가 생긴다. 학생의 온몸이 경련으로 부들부들 떨린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온 힘을 짜내서 손을 들어 올린다. 그것은 학생의 마지막 애원이다. 하지만 갑자기 학생의 온몸이 움직임을 정지한다. 나는 다시 한번 시체를 힐끔 보았다. 시체에 빗대선 눈동자는 정확하게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무섭도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시체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위에 내리앉은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불길하게 떠다니는 것 같았고 여전히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기괴했다. 나는 두려움이 치솟아 올랐다. 이곳에 있기가 두렵다. 시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다. 근육은 재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을 삼키며 힘겹게 몸을 뒤로 돌렸다. 그리고 빠르게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교실 문이 가까워지자 내 몸은 더욱 빨라졌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나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다. 왠지 모르게 뒤편에서 누군가가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이상하면서도 무서운 아우성이었다. 무엇인가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리지가 않는다. 분명 친숙한 무언가다. 나는 그 아우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현기증이 치솟는 것을 느끼고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또다시 그것이 외친다. 나는 그 아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분명하지만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무엇인가 틀림없이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그 아우성이 빗소리이기를 바랐다. 아니, 틀림없이 빗소리였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낸 소음의 일종이라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시체. 두려움이 미칠 듯이 몰려왔다. 식은땀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살해를 당했으면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비상식적인 무언가가 된다. 귀신. 저것은 분명 귀신이다. 살해당한 원한으로 악귀가 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인자건 아니건은 중요치 않아 보였다. 단지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만이 남은 악귀임에 틀림이 없다. 갑자기 뒤편에서 들리는 아우성이 더 커졌다. 나는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다. 문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문을 향해 달렸다. 나는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저것과 조우하게 되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문 앞까지 다가왔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짜릿한 희열이 느껴졌다.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옆으로 당겼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희열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다. 살인자가 문을 잠가놓고 간 것이다. 이곳은 완벽한 밀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남은 것은 시체와 나뿐이다. 순간 무엇인가가 내 다리를 잡아 끌었다. 나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며 지면으로 떨어졌다. 머리를 땅에 거세게 부딪혔다. 붉은 액체가 내 안구 위로 스며들었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다리를 잡은 것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시체의 모습이었다. 시체의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것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던 아우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의 입이 느릿느릿 움직인다. 정아야, 그 이야기 들었니? 한 여학생이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묻자 대화를 듣던 여학생이 답했다. 무슨 이야기 말이니? 그거 있잖아. 어떤 미친놈이 교실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 아, 그 이야기 맞아. 그 범인은 잡혔다고 했지? 응, 그 살인자가 벨트를 풀어 살인을 저지르고는 도망치다가 바로 문 앞에서 넘어져 있었다나 봐. 근데 이상하지 않니? 문도 열려 있었다는데. 그러게 어쨌건 잡혔다니 다행이지 뭐. 소름 끼치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나는 살인자가 아니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에. 미친 듯이 고함치며 그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다.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려면 기억에 누락된 부분을 알아내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면 왠지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았다. 나는 뇌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기억을 마침내 들추어냈다. 한 학생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벨트에 목이 졸리면서도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나는 잔인하게 손에 힘을 주어 벨트를 당겼다. 나의 입에 비릿한 미소가 생겼다. 학생의 온몸이 경련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온 힘을 짜내서 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학생의 마지막 애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학생의 온몸이 움직임을 정지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 기억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어. 나는 절망했다. 나 자신의 기억을 처절하게 부정하면서 최후의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문득 나의 뇌리에 또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내 안구에 붉은 액체가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시체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체가 입을 열었다. 모르고 아우성을 쳤다. 내가 돌아서서 달려갈 때도 아우성을 쳤던 것은 시체였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그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를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다. 살인자. 네 번째 이야기.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있다. 오늘은 하늘에 있는 수도가 고장이라도 난 것인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무지개색의 약간은 촌스런 우산을 활짝 편 날. 여느 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누군가 달려와 안 그래도 좁은 우산 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진성아, 나 좀 씌워줘. 같은 반 친구인 명훈이었다. 우선 잃어버렸지 뭐냐. 이 덕에 살았다. 고마우면 쏘던가. 뭐.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안주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치 앞에 정류장이 보였다. 400번 왔다. 뛰어. 우린 버스를 놓칠세라 전력을 다해 간신히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다. 버스에 올라탄 난 유일하게 비어있는 창가 쪽 가장 끝자리로 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비어있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어떤 여자가 앉아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만 해도 비어있던 자리가 말이다.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있어서 제대로 확인할 순 없었지만 틀림없는 여자였다. 그렇다고 이 짧은 순간에 다른 사람이 탔을 리도 없다. 정류장엔 우리뿐이었으니 말이다. 야, 멍하니 뭐해? 때마침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명훈이가 다가왔다. 아니 그냥. 새끼 뭐냐? 의외로 착한 구석이 있네. 뭐가? 나 앉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명훈이는 씩 미소 짓더니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설마. 황급히 고개를 돌린 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건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자리를 보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계속 멍 때리고 내 말 듣고 있냐? 명훈의 부름에 의해 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녀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아서 재차 나를 보챌 뿐이었다. 명훈아, 혹시 좀 전에 누구 앉아있지 않았어? 뭔 소리야. 앉아있긴 누가 앉아있어. 나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야, 아무것도.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새끼 싱겁기는. 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려 버렸고
명훈이 역시 피곤했던 건지 도착하면 깨워달란 말을 끝으로 잠이 들어 버렸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요즘 세상에 귀신은 무슨. 애써 자위하는 나였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조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하나둘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기 바빴다. 난 비어있는 명훈이의 자리를 바라봤다. 절대로 지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인데 웬일인지 오늘은 조회 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녀석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비소리 후 퀵보이스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 녀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젯밤 일도 있었기에 내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때마침 교실 앞문이 열리며 익숙한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신경이 예민해진 탓일까? 오늘따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한껏 상기된 걸로 보인다. 자자 조용. 선생님 아직 명훈이 안 왔는데요. 앞자리에 부반장이었던 광수의 말에 담임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뜸을 들이더니 이내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를 입 밖으로 힘겹게 끄집어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명훈이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야간 자율학습까지 모두 마친 날. 터덜터덜 교문을 빠져나왔다. 명훈이가 교통사고라니 말도 안 된다. 아니 분명 어제 버스에서 내가 본 긴 머리의 여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게 틀림없다. 복잡한 머릿속으로 정신이 없던 나는 빵빵거리는 차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류장을 지나 도로까지 걸어 나온 날 발견할 수 있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운전자들의 맹비난이 따가울 법도 했지만 정작 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난 하염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멍하니 차들을 주시하고 있던 눈앞에 놀타던 400번 버스 한 대가 요란하게 멈추었다. 정류장의 사람은 나 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는 이상하리만큼 오랜 시간 동안 눈앞에 정차해 있었다. 어차피 이러고 앉아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기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버스의 창가 쪽 끝자리로 눈이 간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명훈아. 창가엔 어젯밤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명훈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빨리 타라는 듯이 말이다. 이상한 생각보다 녀석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이 먼저였던 나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불이 나게 버스에 올라탔다. 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녀석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따지듯이 소리쳤다. 너 이 새끼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내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인간의 몸이 이렇게 차가웠던가. 명훈이에게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은 한기를 느낀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명훈아. 녀석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순간 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그리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져 버렸다. 분명히 명훈이었는데 두 눈으로 분명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다름 아닌 긴 머리로 얼굴을 뒤덮은 어제 보았던 그 여자였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조회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담임 선생님을 바라본다. 언제나 그날 배울 수업을 미리 예습하던 나. 다른 아이들처럼 일어났나 앉았다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전교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어차피 조회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고 그런 별거 아닌 시답자는 담임 선생님의 출석 부르는 소리에 집중할 바에는 그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나아 보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역시 평소처럼 신경은 오로지 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귓가에 파고드는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에 나는 교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진성이가 죽었다. 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제 아침엔 명훈이가 죽었다더니 오늘 아침엔 진성이까지 죽었단다. 무슨 버라이어티 쇼도 아니고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지. 난 별거 아니라는 듯 다시 책상에 놓여있는 책으로 눈을 돌렸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저마다 진성이와 명훈이의 죽음에서 연관성을 찾아내기 바빴다. 그래봤자 귀신의 소행이라느니 악마의 저주라느니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정말이지 유치하기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교문을 빠져나가던 난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들, 오늘 엄마 일이 늦게 끝내서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귀찮아도 반찬 꺼내서 밥 꼭 먹고.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오늘은 오랜만에 버스 타게 생겼군. 난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저만치 보이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류장으로 40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빨간 옷. 어느 학교의 5층 여자 화장실은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2달 전. 원래 5층 여자 화장실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5층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란다. 화장실을 덮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빨간 옷을 줄까? 그 애는 바로 도망쳤고 우리 학교 학생은 모두 알 정도로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겪었다는 학생들도 나왔다. 결국 경찰이 학교에 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경찰은 여경 2명을 보냈다. 화장실을 살펴보던 여경 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 후 한 명은 먼저 밖으로 나갔다. 벽 구석구석을 쳤던 여경 위쪽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빨간 옷을 줄까? 길간 옷을 한번 줘보시지. 경찰차에 있던 여경은 여경이 오지 않자 걱정되어 그 장소로 가보니 여경의 옷이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숨을 거둔 상태였다. 6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장난. 꿈에서 아빠는 병원의 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하얀 백발의 한복, 또한 위아래로 하얀색에 고무신까지 하얀색을 신으신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서 한 장의 사진을 들고서 말을 건넸답니다. 어이 젊은 양반, 혹시 이 사람 못 봤소? 누가 이 사진에 사람을 찾거든 절대 모른다고 해. 안 그럼 큰일 날 거야 이러곤 조용히 사라지셨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곤 아빠는 병원 뒤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아빠의 어깨를 붙잡고서는 이보게 혹시 이 사람 못 봤소?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본 적 있소? 하고 아까와 같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서 아빠에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머리는 새까맣고 한복 또한 새까맣고 고무신 또한 새까맣답니다. 아까 흰 할머니가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는 생각이 나서 모른다고 잡아댔답니다. 그러곤 그 할머니도 사라지고 아빠는 아까 흰 할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꿈의 상황이라 갑자기 아빠는 병원 1층 로비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검은색 할머니가 와서는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여? 알면 좀 가르쳐 좀 주시오.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여. 하고 또 물어보길래 진짜 모른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아댔다고 합니다. 그러곤 사라지시더니 이번엔 흰색 할머니가 와서는 누가 와서 할아버지 아냐고 물어봤지? 절대 가르쳐주면 안 기어 큰일 나.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할아버지 병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갑자기 검은색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왜 모른다고 거짓말한겨? 이누마가 왜 거짓말을 혀? 이러곤 씩 웃었답니다. 아빠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답니다. 다시 검은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오른쪽 고무신 한 짝은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할머니가 아빠에게 장난을 친 거라 거더군요. 꿈을 꾸고 며칠 후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더니 신체의 반이 마비가 되는 풍이 오셨습니다.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왜 아빠에게 장난을 쳤을까요? 7번째 이야기. 방방이. 그저께 가위에 눌릴 뻔했다. 시골집으로 이사한 뒤로 3년 정도 없던 가위에 가끔씩 눌린다.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몸 상태가 되면 저쪽에서부터 뭔가가 나한테 오고 있는 게 느껴진다. 가위 눌린 걸 신랑에게 얘기했다. 혹시 이게 방방이 아냐? 신랑과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난 지독히도 손발이 차고 아침에 눈 뜨면 이유 없이 코피가 폭포처럼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가위에 자주 눌렸다. 그날은 유난히 더 피곤했다. 웬만하면 밤잠 외에는 자지 않는 나였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니 너무 졸려서 초저녁에 전등을 켠 채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가위에 눌리는 날은 몸에 벌써 신호가 온다. 살짝 잠들 것 같은 상태에서 가위에 눌릴지 아닌지 느껴진다. 그날은 정말 그 신호가 너무나 강하게 왔다.
점점 강해진 가위의 신호는 제대로 날 물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몸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다. 침대가 날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난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내 양쪽 손을 잡고 자꾸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서 미칠 것 같은데 자꾸 날 억지로 일으켜 세운다. 난 그 엄청난 힘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내 손을 마주 잡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보였다. 전등이 뒤에서 비쳐 비몽사몽해 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양손을 마주 잡고 있던 그것은 간신히 일어나 있는 나를 붙잡고 침대 위에서 뛰기 시작했다. 난 너무 피곤해서 서 있기도 힘든데 힘이 어찌나 센지 어쩔 수 없이 나도 같이 뛰기 시작했다. 피곤해, 너무 피곤해, 멈추고 싶다. 뜀박질은 점점 거세지고 내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침대 위에서 뛰고 있었다. 그런데 한 번씩 뛸 때마다 그것의 얼굴이 서서히 보였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그런데 입이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다. 또 다른 나는 양쪽 귀까지 입이 찢어져서는 정말 재미나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참을 침대에서 입이 찢어진 나와 침대에서 뛰다가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가위 눌린 이야기를 해주자 당시의 남편이 방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방방이를 볼 수 없었다. 8번째 이야기, 방파제. 이건 며칠 전 내가 생일 여행 겸 낚시 여행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어릴 적부터 낚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도통 기회가 없더라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회생활에 찌들어 별다른 취미생활도 없었어. 그러다 가끔 입 밖으로 나도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뱉었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그냥 낚싯대 하나 사서 아무데서나 하라는 거였지. 근데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라 그렇게 시시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러다 얼마 전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일 여행 겸 낚시 여행을 가게 되었지.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는 거야. 처음으로 하는 낚시의 기대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러나 웬걸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진짜 자다가 눈을 떠도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았어. 시작부터 불안했지. 결국 엄청 늦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첫날은 그렇게 그냥 뻗어버렸어. 다음날이 돼서 부랴부랴 이것저것 챙겨서 낚시하러 출발을 했지. 조차 주제에 아역인터가 안 좋네 저기에서 족이 온다 이러면서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어. 그때까지만 해도 두근두근했지. 물고기가 언제 입질하나 모든 신경을 낚싯대로 향했지. 그런데 뭐 당연한 결과. 새끼손가락만한 놀래미 2마리가 전부였어. 종일 고생해서 얻은 2마리의 놀래미를 눈물로 방생시켜주고 환상 속의 회와 매운탕을 뒤로 한 채 라면을 끓여 먹었지. 그 라면 맛이 아주 그냥 뭐랄까. 당구장에 짜장면, 등산에 컵라면. 흡입을 거듭해 라면을 깔끔하게 잡아먹고 시내로 빠져나와 찾은 곳은 횟집이었어. 바다까지 왔는데 낚시하러 왔는데 생선꼴이라도 맛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던 중 한 명이 제안을 했지. 둘은 회를 사고 둘은 강원도의 숙박을 알아보자고 말이야. 자리를 옮겨서 손맛을 보자는 심산이었지. 모두들 동의했고 다행히 숙박까지 깔끔하게 정해졌어. 급하게 산 회를 바리바리 싸들고 강원도로 향했지.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뭐 거의 자동차 여행 수준 여하튼 부랴부랴 도착하니 앞에는 작은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고 길을 따라가면 방파제가 있는 최상의 장소였어. 방 정도는 뒷전으로 사온 회와 소주를 들이부었지. 슬슬 취기도 올랐을 때쯤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 내일 낚시를 대비해서 지금 한탕 해보자고. 뭐 모두들 제일 먼저 잡는 사람은 내일 설거지 면제라는 내기에 들떠서 자기 낚싯대를 챙겨 방파제로 미친 듯이 달려갔지. 다행히 우리 말고 낚시하는 분들이 계셨어. 각자 자리를 잡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입질을 기다렸어.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낚시 초짜들이었어. 잡았다 하고 들면 뜯김 개치렁이. 이번엔 진짜다 하고 들면 바늘 걸린 거. 이건 100% 거짓말이 아니다. 촉이 온다 하고 들면 해쳐. 점점 지쳐갔지. 물이 너무 차서 물고기들이 잔다며 서로를 위안했어. 내일은 이 바다에 물고기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말이야. 결국 우린 낚싯대를 걸 쳐놨다시피 하고 맥주판을 벌렸어.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 내음을 가득 담은 바닷바람을 느끼며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싶더라고. 그렇게 옛날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때웠어. 그러다 보니 아까 마신 소주를 비롯한 취기 스멀스멀 오르더라고.
근데 그때 뒤에서 어떤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렁이 필요하세요? 처음엔 우린한테 말하는 줄 몰랐어. 우리 말고도 낚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으니깐. 근데 또다시 들려오더라고. 학생들 지렁이 필요하세요? 그때서야 우리인 줄 알고 대충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 어차피 누군지 봐야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거든. 그런데 또다시 물어보는 거야. 지렁이 필요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둡고 파도 소리라 잘 안 들리나 보다 생각하고 완전 우렁차게 대답했지. 안 필요해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면서 대답하는 게 웃기다고 또 막 웃어제꼈는데 아줌마가 더 크게 또 물어보는 거야. 지렁이 필요하세요? 이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 한 글자 한 글자 대답해 주던 놈이 벌떡 일어나 고함 지르며 방파제 위로 올라갔어. 저 녀석이 뭐라고 대답할까 싶어서 우리는 낄낄대며 그 모습을 지켜봤지. 근데 예상과 달리 위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도로 내려오더라고. 우린 갸우뚱했지만 곧 나가면서 우리가 아직 낚시하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지렁이 줄 셈으로 물어봤나 보구나 하고 수긍했지. 결국 뭐 우리도 접기로 했지. 슬슬 추웠거든. 낚싯대를 들고 올라오는데 아까 뛰쳐 올라갔던 놈이 낚싯대가 없어졌다는 거야. 하여간 문제인 놈들은 끝까지 말썽이지. 휴대폰 플래시로 이곳저곳을 비춰보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때 또 목소리가 들려왔어. 지렁이 필요하세요? 와 그때 솔직히 살짝 쫄았어. 진짜 친구들도 눈치를 보니 이 녀석들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나 봐. 우린 동시에 방파제를 올라갔지. 웬걸. 등 뒤가 쏴해지더라고. 괜히 이쪽 저쪽 휴대폰으로 비춰봤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 그런데 반대편에 떡하니 친구놈 낚싯대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놈을 몰아 욕하면서 무서움을 달랬지. 아너 병신이 저기다 쳐두면 어쩌냐고. 저러다 잃어버리시. 빨리 가지고 와. 친구 녀석은 전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낚싯대를 가지러 갔어. 우린 천천히 먼저 가 있을 생각으로 걸음을 옮겼지. 그런데 얼마 못 가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어.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거든. 지렁이 필요하세요? 물어봤을 땐 친구 녀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미친 듯이 우리한테 달려오는 거야. 진짜 그때야 우리 셋도 괴성 지르면서 달렸지. 이유도 모르고 펜션에 들어와선 아무도 말을 못했어. 그러다 좀 진정이 됐는지 물어봤지. 친구 녀석이 낚싯대를 드는 순간 방파제 반대편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대. 반대편은 절벽인데 말이야. 결국 우린 다음날 낚시는 무슨 빠르게 거길 빠져나왔어. 첫 낚시에 이런 추억을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